지난 시간에 저희가 엣지랑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클라우드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엣지에서 돌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개 알아봤습니다. 두 개 정도. 계속 액티브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예요, 여기는. 이 분야는 모델을 직접 막 개선하고 모델 구조를 트레이닝을 새로 하고 그런 쪽보다는 모델이 나한테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거며 얼마나 자주 실행할 거며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큰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 파트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딥러닝 모델은 결국 유저에게 가서 유저가 원하는 종류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 유저는 딥러닝 모델만 쓰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여러분이 딥러닝을 공부를 했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나에게 망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딥러닝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세상이 좀 더 넓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유저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딥러닝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접근하는 순간 나는 망치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나중에 내가 엔드 커스터머와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내 사고방식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통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졸업 후에 깜짝 놀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두 개를 소개를 드렸는데 첫 번째 말린이라는 거고 이것은 2D 오브젝트 디텍션을 얼마나 그 비디오에 대해서 최대한 리얼타임으로 빠르게 엣지에서 할 수 있을 거냐를 다룬 것이고 이때 핵심은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정확하다라고 가정하고 그 딥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딥뉴럴 네트워크를 최대한 실행을 안 하면서 그 경량 실행을 하고 싶은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는 경량화된 그냥 기존 컴퓨터 비전, 딥러닝 이전 시대의 컴퓨터 비전 기법을 적절히 섞는 것이었고요. 이 섞을 때 일단 옵티컬 플로우를 해가지고 박스 안에 있는 이전 프레임에서 박스를 쳤다고 했을 때 박스 안에 있는 픽셀들만 옵티컬 플로우로 옮겨서 박스 트래킹하는 게 전부입니다. 다시 디텍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상태로만 계속 유지되면 별일 없는데 이제 뭔가 어나몰리를 디텍션을 해야 되겠죠. 그 어나몰리는 바로 이전 프레임에서 쳤던 박스랑 현재 프레임에서 옮긴 박스 내의 픽셀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구해가지고 그 코릴레이션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좀 이상해졌다라고 판단해서 트래커의 신뢰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다시 디텍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인지 디텍터인데 체인지 디텍터는 이런 거예요. 이전에 없던 물체가 나타났을 때는 트래킹이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이전에 쳤던 박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발견을 하되 가볍게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트라 박스에 있는 픽셀들을 다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만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트라 박스에 있는 것을 다 화이트닝 시킨 다음에 이제 체인지 디텍터를 돌려서 새로운 오브젝트가 발생했는지 아니었는지 이제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NN을 실행하고 싶은데 그 DNN이 이제 현실 비디오 세계에서는 한 10프레임 전에 DNN을 실행했는데 현재 프레임까지 DNN 실행이 안 끝나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10프레임 전에 실행하던 DNN이 안 끝났는데 내가 거기에 더 DNN을 실행하겠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행해봤자 10프레임 이상 걸려요. 다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이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성능 면에서 사실 더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더한 거는
이때 당시에 이제 GPU가 아니라 CPU를 쓰고 있었는데 CPU가 너무 힘들어한다. CPU가 넘치고 뻥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DNN만 실행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로 이루어져서 욜로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사실 성능 손해를 거의 안 보면서도 네,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들이 강조했던 그 포인트가 accuracy랑 latency는 사실 연관돼 있다라는 거였죠.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리 10프레임 전에서 정확하게 accuracy를 찍었다 해도 그게 10프레임 전의 결과를 현재 프레임에 띄워주는 거면 현재 프레임에서 보기엔 부정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하나를 정확하게 디텍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결과물을 내야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니 욜로가 욜로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그런 관찰도 했었죠. 그냥 빨라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헤임달인지 하임달인지 제가 계속 귀찮아서 발음을 안 찾아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GPU 쪽에 리소스 스케줄링 연구가 잘 안 돼 있음을 지적했던 논문인데요. GPU 스케줄링 연구는 원래 많이 돼 있어요. 데스크탑 쪽, 서버 쪽에선 돼 있는데 모바일 GPU에선 안 돼 있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모든 플랫폼이 가정하기를 모바일 스마트폰은 안 그래도 리소스도 없는데 DNN 하나만 실행해도 벅차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이 말린에서만 봐도 이제 CPU가 쓰이고 있고 DNN 한 번에 하나 실행하자 정도로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모바일 GPU가 당연한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이 사실은 여러 개의 DNN을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능력이 있고 또 증강현실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쓰기 위해선 그런 니즈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실행을 해봤더니만 GPU 리소스는 분명히 남아 도는 것 같은데도 너무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비효율성을 목격해서 프리엠션 아니고 수도 프리엠션이라는 걸 개발해서 이 DNN 오퍼레이터가 원래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팅을 하기 위해서 인퍼런스 도중에 CPU로 튀어나와서 메모리에 저장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 그 시점들에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때 이제 혹시 프라이어티가 달라지면 갈아치우자 뭐 이런 종류의 스케줄링을 개발해서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렌더링 스피드에 영향을 안 주고 렌더링 스피드가 전혀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쪽의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엣지 관련해서는 마지막인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올해 IPSN이라는 학회가 있었어요. 이쪽 분야 탑 컨퍼런스인데 거기에 저희가 억셉된 논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했던 것들 또 말씀을 드릴 만한 게 한 2개 정도 더 있는데 그거는 학기 말 가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스크립트 페인터예요. 스크립트를 그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소개드릴 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우리가 벤치마크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단 니즈를 바탕으로 유저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나한테 던져줬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일단 그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았을 때는 내가 일반적으로 모아져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랑 특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하나하나 관찰을 해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벤치마크에서 돌아가는 모델보다 더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DNN 실행을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뭔가 되게 스페시픽하게 쥐어짜가지고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이런 걸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하게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제가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그 문제 정의부터 할게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입사를 많이 하시겠지만 컴퓨터 엔지니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도 입사를 많이 하실 거예요. 소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지금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이제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새로운 앱을 개발해서 넣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퀄리티 어슈런스라는 겁니다. 퀄리티 어슈런스. 내가 개발한 코드가 엄청나게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문제없이 다 돌아가는가.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제품으로 출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스마트폰이 무진장 많은데 거기서 내 코드가 돌아가는지 다 검증을 해야 되는 large scale하고 프로페셔널한 테스팅 과정을 거쳐야 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진짜 최종 검증 단계에서 한번 진짜 다양한 스크립트를 여기다 다 돌려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도 무진장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죠. 최대한 걸릴 만한 거 다 걸러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프로페셔널한 퀄리티 어슈런스 엔지니어를 사실 따로 채용합니다. 테스트 엔지니어라고 불리기도 하고 QA 엔지니어라고 불리기도 하는 직업군이 따로 존재해요. 여러분도 그런 직업군을 통해서 입사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똑같이 배웠어도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고 다양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코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다양한 툴들을 다룰 줄 알고 테스트 스크립트를 번개같이 작성하고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날지 많이 이제 고찰을 하는 분들이겠죠. 근데 이런 테스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어떤 테스트가 존재하냐면 개발자 각각이 내가 어떤 코드를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개발 과정에서도 테스트를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테스트를 QA 엔지니어에게 다 던져버리는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구글에 입사했을 때 사실은 이 QA 엔지니어라는 게 있길래 원래 테스트는 이분들이 하겠거니 하고 제가 코드를 개발해서 막 이렇게 업로드를 막 열심히 했어요. 리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리뷰하시는 분들이 너 왜 테스트 시나리오 안 올리냐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QA가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는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기본적인 의무다.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에서 테스트하는 건 이분들이 하지만 스몰 스케일에서 간단한 테스트 정도는 네가 직접 작성해서 올려줘야 그게 매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 본인도 테스트 시나리오 어느 정도 작성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QA랑 다르게 좀 인포멀한 거죠. 캐주얼한 테스팅이기 때문에 심플한 시나리오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개발자가 직접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덮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직접 개발을 해봤지만 너무 하기 싫어요.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이 테스트 시나리오 만드는 거거든요. 뭔가 유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개발하고 있을 땐 재밌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개발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자동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필드를 조사해봤어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자, 일단 우리가 뉴 피처를 개발자가 더하면 동료들에게 리뷰를 거쳐서 코드의 무결성을 검증받아야 시스템이 올라가는데 그 전에 내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서 이 피어 리뷰어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돕고 싶다라는 것이고 이때는 프로페셔널 QA들에게 도움받으면 안 된다. 내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테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서베이를 해봤어요.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에게. 했더니 사실 지금 QA 엔지니어들이 쓰는 많은 자동 테스트 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쓰더라가 이제 지금 슬픈 현실이었어요. 0%였어요. 0%.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냥 직접 터치해본다. 스마트폰에다 내가 진짜 유저로서 그냥 스크린 터치해가지고 테스트해본다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서 이제 42% 정도는 스크립트, 테스트 스크립트를 그래도 매뉴얼하게 쓴다. 그런 정도의 테스팅을 하고 있었고 괜찮은 오토메이션 툴이 있었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우기 싫어서 그게 귀찮아서 이런 게 주된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안 쓴다.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스크립트를 쓰는 게 사실 개발자로서 뭔가 정상적인 과정 같은데 왜 이렇게 가장 아마추어 같은 게 그냥 칙칙칙 클릭하고 터치하는 걸로 테스트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더 빠르다. 테스트 스크립트 코딩을 하려면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결국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아이콘이 막 이 스크린 내에 있잖아요. 위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내가 일일이 써야 돼요. 뭐 몇 초에 어느 위치에 있는 거에 클릭하세요라는 걸 이제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위치가 스마트폰마다 다를 수도 있고 내가 그 위치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매치시켜가면서 이 위치가 이 아이콘이 여기 있는데 이게 실제 위치는 어디니까 뭐 숫자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막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스크립트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직접 터치하면 훨씬 빠르니까 네, 이거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는 디벨로퍼들은 터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테스트 스크립트 쓰는 거 무진장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터치만 해도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나오는 툴을 개발하면 유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유저에게는 편안함을 선사하고 실제 테스트는 스크립트 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스크립트가 나오면 좋은 거는 그 스크립트를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다른 테스트 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데 스크립트 만들지 않으면 그때그때는 편해요. 근데 계속 다시 해야 돼요. 계속 다시 클릭. 만약 뭐 핸드폰 100대를 테스트하고 싶다. 100대에다 계속 다시 클릭해야 돼요. 그건 너무 사실 번거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스크립트를 쓰기 싫어서 매뉴얼하게 하니까 자동으로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그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법을 제시한 거예요. 스크립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려보겠다. 시나리오는 자 이렇게 실제 스마트폰에 어디 클릭하고 드래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테스트하듯이 유저처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행동을 하면 이제 밑바닥에서는 열심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분석을 해서 실제 재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 스크립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디가 클릭이 됐고 어디에서 어디로 드래그가 됐고 이런 걸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 터치를 하면 스크립트로 바꿔주자. 근데 이것만 처음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되게 쉬운 태스크로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커서의 위치를 예를 들면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걸로 계속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비디오의 몇 프레임에 대해서 이 커서의 위치만 제대로 알려주면 이제 그걸 여기다 쓰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사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챌린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유저 시나리오인데 안드로이드에 쇼 터치라는 옵션이 있어요. 쇼 터치라는 옵션을 키게 되면 내가 클릭한 그곳에 커서가 뜹니다. 이런 모양의 커서가 떠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어는 이 커서 모양을 스마트폰 영상 내에서 디텍트를 하고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액션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뭐 클릭도 하고 뭐 드래그도 하고 클릭은 이렇게 하면 클릭이고 드래그는 이렇게 쑥쑥쑥 하면 드래그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다 녹화를 해놓는다. 녹화를 떠서 걔를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비디오로부터 이런 위치 정보를 다 뽑아내면 이제 걔를 스크립트로 바꾼다. 이게 시나리오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를 모바일에서 직접 실행할 거거든요. 막 어디다 업로드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거기서 바로 해주는 시스템인데
당연히 정확해야 되고, 그냥 테스트 스크립트는 정확도가 생명일 거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클릭하면 시나리오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거고, 그것과 동시에 모바일에서 실행하려면 효율적으로, 특별히 빠르게 실행이 돼야 돼요. 여기선 배터리는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스트 환경이어서 그 모바일에 다 이제 전원이 매겨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빨리 해야 됩니다. 적어도 뭐보다 빨라야 되냐면 사람이 스크립트를 쓰는 것보단 빨라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inaccurate 하면 태스크 시프트가 잘못되니까 쓸모가 없고 inefficient 하면은 실제 매뉴얼한 태스크 스크립트 작성보다 느리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어요. 저희는 쉽게 생각했는데 커서를 디텍션 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필이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커서가 투명합니다. 투명해서 이 화려한 백그라운드 위에 투명한 커서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자꾸 얘 피처가 달라져요. 얘가 배경을 어디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피처 특성이 계속 달라져가지고 원래는 저희는 그냥 간단한 옛날 컴퓨터 비전 시대에 있던 원 디텍션 이런 거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했더니만 너무 에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딥러닝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걸 일단 이런 예시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챌린지는 많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아이콘들이 동그래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이 커서랑 모양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커서가 좀 유니크한 피처를 가지면 정말 좋겠는데 투명하고 또 심플한 서클이고 하다 보니까 헷갈릴 여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번에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딥뉴럴 네트워크를 써야만 한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에요. 원래는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되게 좀 생각보다 accuracy가 문제가 돼서 딥뉴럴 네트워크를 쓰긴 써야겠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이거를 계속 돌리다 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왜 오래 걸리냐면 해상도가 높아야 돼요. 이게 커서 디텍션 하는데 막 640 곱하기 480으로 하기보다 그거보다 좀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번 이글아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사감도가 올라가면 모바일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DNN만 계속 쓰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솔루션은 말린의 철학을 그대로 본따서 최대한 안 써보자라는 겁니다. DNN을 안 쓰고 라이트웨이트하게 트래킹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써보자라는 것이 일단 전체적인 구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두 개가 이제 양대 산맥이 돌아가겠죠. 오브젝트 디텍터가 중간중간에 돌아가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라이트웨이트 트래커가 최대한 버텨보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등장해요. 프레임 매니저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등장했고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폰이 찍은 비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가 이렇게 프레임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이 프레임을 다 여기다가 매겨버리면 너무 많이 디텍터가 의미 없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항상 클릭하고 항상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화면이 대부분의 비디오가 커서가 없어요. 사실 커서가 없고 중간중간에 터치할 때만 유의미한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 장기간에 커서가 없는 프레임을 다 오브젝트 디텍터에 넣어가지고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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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트래커에도 넣을 수도 없어요. 디텍션이 돼야 트래커에 넣는데 디텍션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없네 없네만 반복하는 게 만약 말린을 쓰면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없네 없네만 반복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의 옵서베이션이에요. 뭐냐면 이제 실제 테스트 시나리오를 쭉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커서가 화면에 있냐 없냐거든요. 있냐 없냐인데
계속 없다가 클릭할 때 생기고 또 뭐 피겨 드로우 할 때 생기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죠. 중간중간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커서가 나타나면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게 특성입니다. 지금 프레임 거의 뭐 수십 개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착안해서 저희가 진짜 번개처럼 딱 누르기만 했어요. 누르기만 하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안드로이드의 설계가 한 번 나타난 커서는 적어도 5프레임을 계속 디스플레이 해놓도록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프레임 어쨌든 이제 5프레임 이하로 되는 그런 커서 어피어런스는 없는 겁니다. 계속 5프레임 정도는 있다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발견인 거죠.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 샘플링 레이트를 설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프레임 샘플링을 5프레임에 한 번씩 하면 그래도 애큐러시에 전혀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죠. 한 번 나타난 게 5프레임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 4개는 없애버리고 5개에 하나씩만 오브젝트 디텍터로 보냈습니다. 그럼 20%로 감소하는 거죠. 실행 그 빈도가. 그래서 만약 디텍트가 되면 이제 뭘 하냐면 디텍션 스테터스를 이제 true로 해놓고 얘한테 프레임 매니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프레임 매니저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전 프레임 3개를 추가로 줍니다. 디텍션이 되는 순간 이전 프레임 3개를 줘요. 그래서 리와인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에 대해서도 디텍션을 같이 진행을 해봅니다. 이거를 이제 왜 하냐면요. 이것도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설계인데 저희가 처음에 5프레임에 하나씩만 하면 애큐러시에 손상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에러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러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아이콘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앱이 실행되잖아요. 앱이 실행되면 그 화면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설정을 클릭했어요. 설정을 클릭하면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와중에 그 중간에 애매한 단계가 있어요. 중간에 애매한 단계에서 두세 프레임 동안 여기저기서 막 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 두세 프레임 동안 갑자기 커서랑 비슷한 친구들이 막 발견이 되면서 오류가 사실 폴스 파스티브 디텍션이 많이 뜨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다행히 5프레임 이상 지속되진 않고 두세 프레임만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걸러내려면 리와인딩을 해서 세네 프레임이 더 계속 지속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두세 프레임만 지속되면 폴스 파스티브인 겁니다. 이 친구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리와인딩이라는 걸 도입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뭐 디텍트 했다고 치고 디텍트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를 트래킹하면 되겠죠. 트래킹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을지를 봅시다. 이 커서의 타임과 로케이션을 계속 아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뭐 박스를 치고 그런 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중앙점만 알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트래킹을 잘하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라는 걸 임시로 도입했어요. 최종 결과물엔 바운딩 박스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 트래킹을 위해서 바운딩 박스를 도입을 했고 이제 이거를 오브젝트 디텍터니까 바운딩 박스 당연히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트래커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트랙 스테터스를 가지고 얘가 뭔가 했겠죠? 뭔가 한 결과를 프레임 매니저한테 주고 만약에 true면 얘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true인 한 라이트 웨이트 트래커가 계속 돌아가는 거고 만약 false면 이제 다시 혹시 모르니까 false일 때 false다 하고 얘가 그냥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false일 경우에는 디텍터로 한 번만 더 체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alse가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로 돌아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는 그 트래커의 아웃풋만 본 거고 트래커의 직접 설계를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말린하고 또 비슷한 철학인데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만약에 하면 어떨까라고 시도를 했어요. 당연하겠죠. 기존 기법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옵티컬 플로우로 커서를 트래킹 하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슬프게도.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커서 디텍션은 얘기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왜냐면은 자 여기서 커서를 처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옵티컬 플로우로 계속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옵티컬 플로우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프레임에서 키포인트 뭔가 되게 유니크한 피처들을 뽑아가지고 그 피처들이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보는 건데 이 커서는 피처가 너무 약하죠. 사실 너무 약한데 이렇게 멋진 보라색이 빛나는 배경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커서가. 그럼 처음엔 괜찮은데 여기로 진입했을 때 이제 피처가 커서 피처는 다 무시당하고 이 백그라운드 피처가 훨씬 멋있잖아요.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가 얘를 다 잡아요. 그리고 커서는 여기로 쭉 갔어. 근데 옵티컬 플로우는 여기에 머물러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기반으로 트래킹하는 건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말린 옵션은 여기서 이제 안 되기로 한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까 우리가 애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원 디텍션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적용을 해보기로 했어요. 오브젝트 디텍션을 DNN으로 돌렸다는 가정하에 트래킹 정도는 원 디텍션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반지름 같은 거 딱 정해주는 거거든요. 반지름 같은 거 정해줘서 원을 디텍션하는 알고리즘인데 얘네 둘이 좀 다르잖아요, 원이. 그래서 얘를 계속 잘 트래킹을 해 나가더라고요. 여기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슈가 있어요. 지금 애초에 우리가 이 원 디텍션을 쓰려다가 못했던 이유는 너무 얘랑 비슷한 친구들이 여기저기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원 디텍션을 적용하면 엄청난 에러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키는 이거죠. 이렇게 좁게 바운딩 박스를 쳐놓고 이 안에서 원을 디텍션 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에러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전체 화면이 아니고 이 박스 안에서만 원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박스를 작게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커서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박스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거 트래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커서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당연히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커서가 일단 여기서 여기로 왔는데 얘를 트래킹을 하려고 하는 게 원을 디텍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을 디텍션 하려면 바운딩 박스가 필요해요. 근데 바운딩 박스를 치려고 보니까 원이 어디인지 몰라. 그런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여기서는 바운딩 박스도 쳤고 원도 있어요. 근데 원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바운딩 박스를 쳐야 원을 디텍션 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잘 쳐야 돼요.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박스의 움직임을 섣불리 가져갔다가는 에러가 나겠다. 왜냐하면 원이 커서가 위로 움직였는지 아래로 움직였는지 뭐 전혀 지금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박스의 방향을 섣불리 잡았다가는 박스 바깥으로 원이 새어나가니까 박스의 크기만 그냥 조절하는 식으로 어프로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박스가 너무 커지게 되면 여기에 포르스 파스티브들이 등장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건 싫고 최대한 적게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적게 하면 커서가 이제 서서히 움직였을 때는 뭐 이런 스몰 박스가 괜찮겠지만 여전히 커서가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커서가 빨리 움직였어. 그럼 이제 이 박스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스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large한 박스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커서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 스피드를 캐치를 해서 그거에, 그러니까 미래의 스피드는 모르고 기존 현재까지의 스피드를 기반으로 해서 바운딩 박스를 이제 컨트롤하는 걸로,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컨트롤하는 걸로 기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댑티브 바운딩 박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잘 됐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스크립트 페인터에다가 각각 정보를 넣어준다. 이 디텍터도 타임 로케이션 정보가 있을 거고 라이트 웨이트 트래커도 타임 로케이션 정보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각각 한 것을 스크립트 제너레이터에다 넘기면 얘가 이제 이거를 스크립트로 변환해 줄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페인터에 뭐 이런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뭐 어디를 어떻게 클릭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 타임 정보랑 로케이션 정보가 이렇게 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발생하면 얘를 계속 재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디텍터 퍼포먼스예요. 트래커가 아니라. 디텍터 퍼포먼스를 우리가 제시한 이유는 딥뉴럴 네트워크가 왜 진짜 필수인가 이거를 좀 보여주려고. 아까 트래커에 썼던 그 서클 디텍터 하는 거를 그냥 디텍터에도 써봤어요. 그랬더니 성능이 이제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프리시전도 안 좋고 뭐 리콜도 안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물론 뭐 레이턴시는 빨라요. 레이턴시는 빨라서 좋은데 성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대신 이제 우리가 모바일넷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모바일넷 SSD로 실험을 했거든요. 이게 근데 그것만 써도 상당히 애큐러시가 높다라는 걸 관찰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트래커를 쓰기 전에 딥뉴럴 네트워크도 경량화를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서 퀀타이제이션 해봤는데 퀀타이제이션 했더니 성능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딥뉴럴 네트워크를 쓸 거면 좀 무거워도 확실히 애큐러시를 보장하도록 쓰고 그 확실하게 보장된 그 정보로부터 라이트웨이트 트래킹을 중간중간에 쓰자. 딥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경량화해서 애큐러시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제 진짜 커서의 모든 로케이션과 타임이 제대로 디텍션 됐느냐를 따지는 애큐러시고 얘는 그렇게 해서 실제 실행돼야 했던 앱들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어떤 그림들이 정확하게 그려졌냐라는 걸 이제 디텍션한 이벤트 자체를 디텍션한 애큐러시입니다. 사실 얘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퀀타이제이션 했더니 커서는 잘 트래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실행돼야 했었던 이벤트들이 실행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실 이건 스크립트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디폴트한 DNN을 쓰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해놨더니 레이턴시가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 전체 영상 하나 번역하는데 200초가 넘게 걸린다.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 매니저에 있는 샘플링 스트래티지랑 라이트웨이트 트래커의 영향을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트래커도 없고 샘플링도 없다. 그냥 딥뉴럴 네트워크만 계속 돌리는 상황이고 여기서 트래커를 넣었다. 트래커를 넣었는데 애큐러시 손상이 거의 없고 샘플링도 넣었다. 샘플링도 넣었는데 샘플링만 넣었다. 근데도 애큐러시 손상이 없고 둘 다 넣어도 애큐러시 손상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애큐러시가 손상이 없다. 그러니까 트래커랑 샘플링 스트래티지가 효율적으로 동작한다는 뜻이고 맨 오른쪽에 가서 레이턴시를 보니까 하나씩 넣을 때마다 확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 213초 걸리던 것이 55초까지 한 3.87배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효율성을 어필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네. 자, 그러면은 전체 그 뭐냐 디텍터랑 트래커가 이미지를 몇 개나 처리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샘플링을 적용하기 전에는 일단 모든 영상에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를 엄청나게 많이 처리하는 상황이고, 근데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 트래커를 쓰든 안 쓰든 영상을 그 프레임을 실행하는 빈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게 이제 하나의 개인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프레임이 디텍터가 처리했고 어떤 프레임이 트래커가 처리했냐를 봤을 때 디텍터가 처리하는 프레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거예요. 샘플링을 적용했을 때. 샘플링 적용 전에는 디텍터가 엄청나게 많은 프레임을 캐치했죠. 커서가 없던 프레임을 다 디텍터가 담당했어야 하니까. 근데 이거를 샘플링으로 걸러내고 나니까 트래커는 뭐 한 두세 배, 두 배 정도 줄었는데 특별히 디텍터 쪽에서 3.18배가 줄어서 아예 샘플링이라는 스트래티지가 이 디텍터가 원래 무겁기로 유명하는데 얘를 이제 많이 감소시켜 주는구나 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댑티브 바운딩 박스를 썼을 때 안 썼을 때 바운딩 박스의 크기가 이제 유동적으로 조절이 되냐 아니면 픽스된 사이즈를 가지냐에 따라서 저희가 성능을 측정해 봤더니 픽스된 사이즈를 가졌을 때는 트래커가 커서를 많이 놓쳐요. 그래서 디텍터한테 다시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는데 박스 크기를 조절했더니 그러니까 키워준 거죠. 커서가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한 4.28배 정도 디텍터가 실행이 안 돼도 되더라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샘플링 인터벌 5프레임으로 정했는데 5프레임이 진짜 좋은 거냐라는 거를 검증하는 실험을 했어야 됐어요. 보시면은 지금 이게 S가 샘플링 빈도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주기를 몇 프레임마다 할 거냐, 3프레임, 5프레임, 10프레임, 15프레임 할 거냐인데 보니까 애큐러시가 5프레임까지 갈 때는 변동이 없어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5프레임보다 늘어나면 애큐러시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특별히 이제 이벤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줄어들고 뭐 이런 거를 봐서 5프레임의 이 값이 정확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레이턴시의 경우에는 늘리면 늘릴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런 값을 설정할 때 두 개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적절한 점을 정해야 될 텐데 5 이상으로 늘리면 레이턴시가 좋아지긴 하지만 아쉽지만 애큐러시를 잃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됐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샘플링 10에서 10으로 올리면 애큐러시가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그 뭐지? 디텍터에서 감지를 한 다음에 이게 진짜 유의미한 커서를 디텍션 한 것인지 아니면 화면이 막 넘어가는 상태에서 이상한 걸 디텍션 하는 것인지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스테블라이즈 상태로 들어가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이때도 저희가 샘플링을 약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2 정도 그러니까 진짜 약간 세세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건데 리와인딩을 할 때도 몇 프레임 하지 않고 한 격자로 하면은 애큐러시 손상이 없다라는 걸 약간 깨알 같은 옵티마이제이션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근데 리와인딩은 진짜 좀 세밀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샘플링 그 주기를 조금만 더 늘려도 애큐러시가 좀 손상이 팍팍팍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초보를 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쪽에서 또 요구하는 게 너 네 스마트폰 하나에서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 맞냐라는 거를 이제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뭐 이 일저자분이 LG에서 개발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사라진 모바일 부서의 개발자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자기가 쓰던 스마트폰을 이제 다 V30, 50, 60으로 다 실험을 하고 픽셀 4, 뭐 갤럭시 S20 뭐 이런 것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냥 대동소이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특성들이 이제 엄청 사실 스페시픽해 보이긴 하지만 그게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다 적용된다. 왜냐면 이게 안드로이드와 연관된 발견이기 때문에
뭐 다섯 프레임마다 뭐, 다섯 프레임마다 최소 5프레임 정도는 커서를 띄워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안드로이드 특성이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어필을 했고 V30이 오래 걸리는 건 스마트폰이 안 좋아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옛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첫 시작점이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정말 이상적으로는 성능 검증도 최종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어떻게 느끼느냐를 마지막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개발자 10분들을 섭외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때는 뭐냐면 테스트 시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준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직접 해보라는 겁니다. 직접 해보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뭐 메모 앱을 실행하세요. 뭐 메모를 좀 더 작성하고 뭐 아무 단어나 치고 세이브 하세요. 뭐 이런 간단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주고 이거를 스크립트로 써보세요. 되게 싫어하셨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스크립팅 한 거랑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한 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이런 걸 한 이유가 뭐냐면 스크립트 페인터가 지금 100% 성능이 안 나왔어요. 애큐러시가. 그러면 아 뭐야 이거 테스트 시나리오 틀리잖아. 너네 이거 쓰면은 그럼 누가 써?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람이 하면 정확하냐. 그게 사실 궁금했었어요. 자 일단 시간인데 네, 매뉴얼 스크립팅 하신 분들이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726초 동안 평균적으로 수고를 해주셨고 스크립트 페인터를 쓰면 86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빠르다 일단. 그래서 엔지니어들에게 커피 한 잔의 정도의 여유를 선사할 수 있다 정도의 개인이 왔고 애큐러시가 사실 좀 재밌었어요. 이분들이 대충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안 정확합니다. 엔지니어 분들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정확하면 쓰면은 정확한 줄 알았겠지만 하나도 안 정확하다.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오히려 이분들이 쓰는 스크립트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QA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약간의 오류를 범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엄청난 손해와 타격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할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내 메인 일은 모듈을 새로 개발하는 거지 테스트가 아니야 라고 계속 생각하실 테니까 스크립트 페인터가 훨씬 더 정확한 성능을 보여주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스크립트 페인터라는 그것이 빠르면서도 쓰기 쉽고 정확한 테스팅 툴이다라는 거를 이제 검증을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풀 시나리오거든요. 풀 시나리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딥러닝이 들어간 어떤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현실 세계에 출고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 벤처를 여러분들이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온실 속에서 딥러닝 알고리즘만 개선을 하지만 실제 현실하고 인터랙션 할 때는 엔드투엔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첫 시작부터 유저 설베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니즈를 캐치하고 거기서부터 테크니컬 챌린지를 발견을 하는데 그 발견이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안 되는 경험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면서 챌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죠? 왜냐면 남이 그 데이터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커서 데이터를 아무도 디텍션 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연찮게 별거 아닌 어프로치로도 잘 됐다. 그럼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럼 연구자 입장에선 약간 좌절스럽고 너무 쉬우면 근데 사업하는 입장에선 너무 좋고 뭐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그 챌린지를 발견한 다음에 그 챌린지를 해소하는 기법을 생각할 때 상당히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딥러닝으로 풀지 아니면 기존 고전적인 신호 처리로 풀지 시스템은 어떻게 돌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야 엔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발견들이 이제 연구계에서는 컨트리뷰션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비슷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비슷한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검증을 할 때에는
우리가 발견했던 것들이 다 유의미한 발견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실험들을 해야겠죠. 뭐 프레임이 5프레임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걸 수학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관찰한 거니까. 실험으로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면서 우리의 발견이 유의미함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유저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유저가 만족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쪽 학계 논문이 반드시 이걸 다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게 된 것이고, 근데 앞으로 회사를 다니거나 하면 어쨌든 특히 스타트업에 일하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을 다 몸소 체험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랩업을 할 텐데 엣지 쪽 세션을 일단 끝내고 저희가 한 2개 정도 더 소개해 드릴 게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막판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엣지를 써서 좋은 게 무엇일까? 우리가 AI를 생각할 때는 아마도 DNN 자체를 트레이닝하고 테스팅하는 데만 포커스를 많이 맞출 것이다. 근데 뭘 사용해서? 벤치마크 데이터. 남이 진짜 열심히 수고해서 올려놓은 벤치마크 위에서 우리는 백조처럼 논의는 그런 거를 아마도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보다는 코드에 집중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진입장벽이 사실 낮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죠.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랑 함은 소프트웨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것입니다. 데이터. 만약에 모델이 성능 작동을 잘 안 하면 2가지 방식의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드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모델을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 있을 거고, 2번째는 사실은 아무도 하기 싫어하겠지만, 대학원생들은 특히 하기 싫어하겠지만, 데이터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근데 데이터를 바꾸는 방법이 훨씬 더 파괴적인 성능 향상을 이끌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코드를 하나도 안 바꾸고 데이터만 더 모음으로써 사실은 이 성능을 훨씬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1년 전에 개발된 모델을 쓰든 5년 전에 개발된 모델을 쓰든 성능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만 괜찮으면.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모델이 현실에서 디플로이가 된다면 모델 퍼포먼스는 무조건 테스트 셋 결과물보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데이터는 테스트 셋 결과물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데이터 드리프트냐, 뭐 컨셉 드리프트냐, 뭐 이런 얘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 모델을 디플로이 했는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모델 쪽 연구에서도 도메인 어댑테이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냥 테스트 셋에서 잘 개발을 해놨는데 유저가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성능이 99% 나온다고 했는데 유저한테 쓰라고 해봤더니 80% 나온대. 그럼 너네 사기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현실이에요. 테스트 데이터셋이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드리프트가 무조건 발생할 거고, 그래서 모델 자체를 어댑테이션이 되도록 설계를 하든지, 근데 중간중간에 또 이런 경우도 발생해요. 내가 열심히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유저가 이게 아닌가벼. 인풋과 아웃풋의 디피니션을 조금 바꿔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리얼월드에선 데이터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적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데이터 게더링 스테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더 이제 넣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냥 모델만 보기보다 에러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 모델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잘 못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떤 것들을 더 모으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엣지 디바이스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엣지 디바이스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를 갖고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손쉽게 데이터를 추가로 모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든 뭐 통신을 하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용이한 그러니까 데이터와 모델을 동시에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제 재미있는 필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여러분들이 가트너 커브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트너 커브라는 것이 새로 개발된 테크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는 거거든요. 처음에 어떤 테크가 개발이 딱 되면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다가 피크를 찍고 이걸로 모든 것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하에 막 스타트업들이 제발된 그 뭐지 VC들이 내 돈을 제발 가져가 주세요 하면서 막 돈을 뿌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게 실제 유저들이 불만족하는 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아 이게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환멸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으로 진입합니다. 거기에서 바닥을 치고 이 동안에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던 스타트업들이 다 도산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누군가 진짜 되는 거를 만드는 그룹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다시 서서히 올라가 가지고 플래토에 진입하는 그런 가트너 커브가 있는데 지금 컴퓨터 비전이 이제 막 그 플래토에 진입했어요. 그 환멸의 골짜기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팡 터졌겠죠. 그런데 이제 막 강화학습, 뭐 겐,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아직 다 그 피크 쪽에 있습니다. 피크 쪽에 있고 완전히 초창기에 있는 하나의 필드가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가트너 커브에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Data Driven AI입니다. Data Driven AI. 뭐냐면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지 모델 열심히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어프로치예요. 데이터 코딩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해야 된다라는 어프로치가 올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그 앤드루 응님이 어필하는 게 뭐죠? ML 옵스죠. ML 옵스. ML 옵스는 이제 ML 모델 하나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 유저에게 유용해지기까지 라이프 사이클 계속 도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델 개발도 들어가지만 데이터 게더링도 들어가요. 그걸 모두 포함시키는 ML 옵스가 있어야 실제 유저가 쓸 수 있는 모델이 탄생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ML 옵스라는 개념을 한번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데이터 드리븐 AI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를 추천을 해요. 지금 저희는 모델 센트릭 AI 시대로 10년을 살았어요. 참고로 2012년에 알렉스넷 개발되고 나서 근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시면 좋겠어요.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저기 찾아보시면서 감을 잃지 않아야 3, 4년 후에 또 우리가 놀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걸로 평생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속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태영 학생이 앞 논문에서 커설 디텍터는 DL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DL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 같은 거 저희는 모바일넷 프리트레이닝 버전을 썼어요. 프리트레인된 모바일넷을 가지고 커서 디텍터는 이제 직접 모은 거죠. 모은 거에다가 트랜스퍼 러닝을 시켜서 사실 되게 간단하게 만든 모델입니다. 해상도에만 좀 신경을 썼어요. 커서를 디텍트하기 충분한 해상도 인풋이 되느냐 그것만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고 네, 질문이 순식간에 하나가 떴습니다. 안드로이드 센서 중에 화면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면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센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뭐지?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OS
그 안드로이드는 운영 체제잖아요. 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한의 문제인데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를 배우고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 앱을 개발하고 싶으면 사실 제가 구글에 입사한 상태고 안드로이드 팀이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을 막 해킹을 해갖고 그 안으로 진입해서 막 하는 거를 논문을 쓸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 단에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안드로이드의 기능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